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주말 사이 일어난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소식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듣고 잠 못 이룬 분들 많은데요. 참사 당시 구조할 수는 없었는지, 시스템이 뭐가 문제였는지 전문가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시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부상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치료 중인 중상자들, 이분들은 어떻게, 괜찮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일전에 오전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은 생존의 단계에 부합하는 치료들을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심정지 후에 소생된 환자들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 같들이 좀 미약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주 최적화된 그런 치료 지표들이나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부합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유를 속단하기보다는 의료진들을 좀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압박,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압사당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현장 보시고 보도들 살펴보셨을 텐데, 네네. 왜 이렇게 희생이 컸을까요? 왜 이렇게 피해가 컸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마다 조금씩 소견과 내용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누구 한 명이라든지 특정 정부 기관을 악마화해서 문제 원인을 진단을 하는 프레임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민감하게 위험 수준을 초과하는 그 유동인구가 밀집된다거나, 네. 또는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사전에 공지하는 그런 재난 문자 같은 거. 예. 저희가 현재 기술적으로는 와이파이 기반이라든지 위성 기반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그렇죠. 활용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구현은 가능하거든요. 예. 하지만 거기까지 우리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구현되지는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교수님, 네네. 생각해보면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군중이 모이는 것을 잘 통제하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경찰이 가서 막았고요. 전두환, 노태우 계속해서 학생들이 모이거나 시민들이 모이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벽을 싼다던가 경찰들이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고요. 촛불 시위 때도 그렇고 자유롭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때 별다른 사고가 그렇죠.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광화문에서, 광장에서 가슴과 가슴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밀려가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좁은 그러니까 골목에서? 이게 이제 어쨌거나 응급구조학에서는 사고의 손상 기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예. 근거에 기반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모임의 집단의 성격, 예. 그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어쨌거나 자발적으로 예. 그런 압도하는 기관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그 모임이라든지 많은 군중이 모인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구조 자체가 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좁죠. 그 골목이 좀 그렇죠. 경사가 있고요. 네. 좀 좁은 그렇죠. 골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측으로 엉켜서 통행을 하죠. 네. 일방 통행이 네네. 아니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 군중들이 뒤로 이렇게 외쳤던 부분이 잘못 오해됐잖아요. 그런데 외침 소리가 뒤로가 미러로 이렇게 해석이 뒤쪽에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 지금 현재 굉장히 여성들의 그런 피해가 심각한 그렇죠. 상황이죠. 네. 그런데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취약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흉곽의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완결성이라든지 이런 골격의 단단함이 남성들에 비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니.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원인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발생했기 때문에 네. 누구 한 명이나 누구 집단을 특정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응급 상황.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또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최초 저희가 서두에 대화를 나눴듯이
인구 밀집이라든지 유동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은 사실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충분히 그것은 이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그렇죠. 뭐 어느 지역, 그 네. 상권이 그렇죠. 발달한 지역, 그다음에 보신각 타종이 있는 날 그때 뭐 종각 주변 이런 그렇죠, 건 알 수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인 어떤 그 공간의 구조 자체가 위험한 지형 같은 경우에 네. 어떤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험한 그런 사인과 환경을 네. 가지고 있는 곳을.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집중관리 대상 지역으로 좀 정하고 네. 일방 통행으로만 됐어도 이번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세부적인 지침들이 좀 필요한 것이 가장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첫 네.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방송을 현재 저희는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네. 것만 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인구 밀집 폭발적인 인구 밀집 상황도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도 재난 방송의 법률을 조금 저희가 이렇게 개정해서 관련된 부분에 이런 부분도 재난 방송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네. 하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3년 전에 할로윈 그 행사 때 그 이태원 그때 네네. 사람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네. 그때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처럼 엉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경찰이 폴리스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는 못 가게 이렇게 막아놓은 것도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런 조처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 축제라든지 이런 집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되게 많이 아쉽죠. 네. 많이 분명히 아쉬운 것은 사실이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응급 구조까지 뭐 골든 타임이란 것도 있고 뭘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밀려서 이렇게 깔린다든가 네네. 그렇죠. 네, 압박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먼저는 이 압사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론적인 부분에선 외상성 질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질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익사, 예. 이물질에 의한 기도 막힘 예. 이런 거 모두 다 질식이잖아요. 예. 숨을 못 쉬는 그렇죠.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죠. 쉽게 네. 얘기하면. 질식이라는 것은 숨을 못 쉬는 거니까. 네. 일반적으로 성인 심정지는 심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환자가 쓰러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 혈액 내의 산소량이 점점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심정지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들의 예후도 별로 좋지 않고 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예, 쉽지 있죠. 않겠죠. 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예.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희가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또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공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칸막이가 지금 저희 앞에 있잖아요. 네, 호흡기. 비말과 비망으로 네네. 구강과 구강으로 뭔가가 오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불안해하고 공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 때문에 꼭 인공호흡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실은. 아, 네. 그런데 가슴 압박 소생술이 물론 효과가 좋지만 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이 같이 겸용되는 네. 복합적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사고는 그런 케이스에 좀 더 매뉴얼적으로 봤을 때 가깝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도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응급 사고가 생겼을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워놓는다든가 이런 네네.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몰려서 어떤 장소에서 사람이 몰려서 기절했다거나 의식을 잃었다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외상성 질식에 네.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이번에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퇴로를 조금 사전에 좀 확보하는 것이 어디 들어갔을 때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네. 일단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미리 예측하고 좀 퇴로를 확보하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119 구급차가 출동할 때 고속도로라든지 우리가 차량 길을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네. 파도처럼. 네. 그것처럼 인적인 어떤 그런 그 인구들을 좀 양옆으로 갈라서 예. 전문가들이 현장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에 촬영 중입니다. 그게 가장 좀 안타까웠어요. 그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응급차 그다음에 경찰차가 진입을 못했어요. 엉켜서. 그렇죠. 이 부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군중에 대한 어떤 그 마이크 리딩이 안 됐던 거죠. 네. 확성 리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또 강조해야 되는데 클럽에서 그리고 술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뭐 현장에서 진행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명백한 불법인데 클럽에서 외부에 크게 뭐 호객 행위를 하기 위해서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5개로 나와 있는 그런 시설물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옆에서는 그냥 그 춤추고 네네. 놀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저도 보면서 굉장히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시민들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예. 반대쪽에서는 젊은 그 어떤 인구들이 그대로 춤을 추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네, 뭐 악마다 이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알고서도 그렇게 했다면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한데 클럽에서 어떤 사람들은 압사 당했는데 우리 놀자 이렇게 한 그런 그 클럽 업주나 DJ들 그런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비판받아야 맞는데 그러니까 확성기 리딩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네. 옆에서 클럽 같은 데는 그렇지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사람들을 이제 실내에다가 이렇게 실내에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뭐 그런 것들은 물론 조금 만시지탄하지만 네. 이미 외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이미 들어선 나라인데 그런 예. 부분에 대한 세밀하고도 디테일한 어떤 정책적인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지침 개발이 좀 필요하겠죠.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이런 압박 상황이 있을 때 최대한 생명을 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이번에 시민들의 다수가 실시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실시하는 그런 시민들에 의한 네. 이런 심폐소생술 집단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은 불행한 사고였지만 굉장히 경이롭기까지 한 그런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었다라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국제적인 지침이나 심폐소생술 지침은 좀 더 적확한 처치는 질식에 의한 심정지죠. 예. 산소가 부족한 심정지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과들이 인공호흡을 너무나 우리가 조금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식 속에서 좀 많이 지워졌습니다. 예. 중요도 차원에서. 그렇죠. 하지만 인공호흡도 중요한 것이고 가슴압박도 같이 동시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혈액 안에는 산소가 고갈돼서 없는데 심장만 누른다고 해서 뇌 세포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겠잖아요. 예. 그럴 때 부족하지만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노력들, 인공호흡 또한 그 마스크를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네.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네. 영화를 보면 이 양쪽에 손을 들고 심장에다 이렇게 전기 충격. 네, 전기 충격을 네네네. 가하는 네. 만약에 그런 응급 기구들이 좀 구비돼 있었으면 훨씬 나았었을까요? 응급 이 자동 심장 충격기 네. 제세동기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국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네. 지하철역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실사용률이요 1% 미만입니다. 네. 몇몇 지역들은 0.3% 4%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첫 번째 가장 그냥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 정리해 보면은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는 일과 시간 이후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옥내에 있잖아요. 네.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문 잠그면 사용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로 그게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몇몇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도난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요. 그러고 도난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잠금 장치 해놓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가지 않거든요. 아니 응급 상황에서 잠금 장치 때문에 못 쓰면 이게 또 그렇죠. 무슨 네.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에 대한 어떤 기준이 너무나 좀 과학적이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해서 5개로 좀 나오고 이런 것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좀 분석해서 설치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네, 이번 참사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사회 만들어야죠.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동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시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